LG전자가 심상치 않은 태풍전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까지 받았잖아요.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고 이거 참 뭔가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TV 실적이 최근 박살이 나면서 스마트폰에 이어서 TV도 철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LG전자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인지 오늘 LG전자에 불고 있는 위기설에 대해서 취재해왔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LG전자가 희망퇴직을 받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만 해도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 희망퇴직을 놓고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일단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LG전자 내부에서는 4년간 40%를 감안한다고 한다. 이거 언론에 좀 알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중이에요. LG전자는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TV 부문만 콕 찍어서 받는다던 희망퇴직을 이번에 50세 이상 전 직원을 상대로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LG전자의 위기가 얼마나 크길래 이 지경이 됐느냐. 사실 이건 TV 부문의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TV를 담당하는 MS 부문이 있고요. 가전을 담당하는 HS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LCD 계기판 같은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부문이 있고요. 공조 사업을 담당하는 ES 부문. 이렇게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TV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급기야 지난 2분기 한 분기 만에 2천억 원 가까운 폭탄 적자를 보게 됩니다. 요즘 사실 전 세계 TV 시장의 업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TV를 만드는 기업들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적자를 본 회사는 LG전자가 거의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LG의 TV는 왜 적자의 늪에 빠졌을까요? LG의 자존심이자 자랑인 바로 그 OLED TV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TV의 패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고가 프리미엄의 OLED 패널이 있고요. 중가 저가의 보급형 LCD 패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빛을 내는 백라이트판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습니다. OLED는 이 화소를 이루는 소자 하나하나가 색깔을 내면서 스스로 빛까지 내는 방식이라면 LCD는 색깔만 구현을 하고 이 뒤에 LED 백라이트판이 따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줘야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라이트판이 필요가 없는 OLED가 종이장처럼 얇으면서도 화질도 훨씬 더 좋은 거죠. LG는 이 OLED TV의 선구주자이자 최강자입니다. 2013년에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하고 그 이후로 꾸준히 OLED TV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은 OLED TV를 3년 전인 2022년에야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삼성은 그동안 뭘 했냐? 기존의 중가 저가인 LCD 패널을 계속 개발 발전시켰습니다. OLED 전환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어요. 두 회사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는데 문제는 LG의 OLED 올인 전략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읽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가 OLED를 출시하고 여기 올인했을 때만 해도 괜찮은 전략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OLED는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고 한 대를 팔아도 남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지 못할 게 있었어요. LG가 OLED TV라는 시장을 만든 지 12년이 되도록 사람들이 별로 사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OLED TV 시장은 왜 이렇게 만개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죽지 않는 LCD 패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 LCD 시장을 다 가져가면서 초저가 TV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물량 공세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반 저가 LCD 산업은 현재 완전히 철수한 상태예요. 삼성도 그냥 저가 LCD 패널은 중국에서 다 수입해서 TV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같은 곳은 LCD를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퀀텀 닷이라고 이름을 붙인 기술을 LCD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QLED라는 TV를 만들고 있거든요. 화질은 이걸 계속 개발 발전하다 보니까 OLED까지는 아니어도 기존 중국 저가 LCD보다는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가성비로 따지면 당연히 중저가 LCD 기반의 삼성 QLED 같은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LCD TV에서 삼성은 좀 더 프리미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LG는
OLED TV 상품 라인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은 OLED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굉장히 탄탄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LG는 OLED가 굉장히 탄탄하고 중간 단계가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LG는 그 라인군이 없는 상황에서 OLED 시장이 계속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LG 쪽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요즘 TV가 잘 안 팔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85인치 이상급의 큰 TV들은 여전히 수요가 좀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TV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새 거거익선이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OLED는 원래도 비싼데 이렇게 TV 크기가 커질수록 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어요. OLED는 다른 부품 없이 혼자서 색깔도 내고 발광도 하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 화소 하나라도 불량 화소가 나오면 이거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LCD는 소자 따로, 라이트판 따로 여러 부품들을 따로따로 조립을 해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뭐가 하나 잘못돼도 그 잘못된 부품만 새로 갈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LG의 OLED TV 같은 경우는 75인치 이상은 사실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만들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75인치만 놓고 보더라도 LG OLED가 450만 원, 뭐 5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LCD 패널로 만들어진 거는 100만 원대 초반이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결국 화질과 크기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크기다 라는 트렌드가 TV 시장에서 굳어지면 질수록 OLED에게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격 때문에요. 자, 여기서 재미 포인트 하나. LG가 작년에 98인치 TV까지 아파트 일반 엘리베이터로 운반할 수 있는 카트를 개발했다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TV 구매 트렌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냐?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래 그 TV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점이 엘리베이터에서 쓸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다리차로 이게 배달을 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또 카트를 개발하면서 90인치까지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판매되는 유통 시스템의 개선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LCD 쪽에서는 확실하게 우위적인 부분이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되게 많은 얘기가 막상 매장에 가면 OLED가 좋다는 걸 아는데 집에는 어차피 LCD랑 OLED를 붙여놓고 보지 않으니까 집에서 LCD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큰 TV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LG TV 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수가 돼서 꽂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LG TV가 적자가 나는 만성적인 적자 원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유독 2025년 2분기에 이렇게 큰 적자가 났을까? 요걸 좀 살펴보면은 만성 적자 원인에 급성 적자 원인까지 겹쳤다. 퍼펙트 스톰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해 뭐가 있었죠? 파리 올림픽이라는 초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TV가 아주 많이 팔린다고 해요. LG도 간만에 대목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비싼 OLED TV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TV의 교체 주기를 보통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2, 3년 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TV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여기에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지갑이 닫혀있는 상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TV가 안 팔렸어요. 결국 지난해 찍어놨지만 안 팔린 이 TV 재고 부담이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온 겁니다. LG TV만 안 팔린 게 아닐 텐데 삼성은 손해본 게 없나요? 물론 삼성 같은 다른 TV 기업들도 이런 수요를 노리고 당시 제품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LCD는 대형 TV 위주로 여전히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아도 비싼 LG OLED가 더 많이 남았고 단가 자체도 OLED TV가 훨씬 비싸니까 LG가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LG전자에는 근데 TV 사업부문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전 분야를 놓고 보면은 다행히도 양호합니다. 지난해부터 6개 분기 거의 대부분 흑자를 내면서 굉장히 견조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탄해 보이는 LG전자의 가전 부문이 갑자기 중국 기업들과 기술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하는 JDM 전략을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중국 기업이 우리 기술 탈취해가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취재하면서 만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을 마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LG는 기술 유출 우려,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왜 굳이 중국 기업과 JDM을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LG가 현재 전 세계적인 이 중국 가전의 초저가 공세에도 여전히 1등을 유지하는 비결은 이름값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가전은 LG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현상이에요. 명품 가전은 LG다라는 공식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전을 우리가 막 무슨 반도체처럼 나노 단위로 초소형화 시킬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엄청 최첨단 부품이 들어갈 일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두면 몇 년 내로 지금 거세게 쫓아오고 있는 중국에게 기술적으로는 다 따라잡힐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소기 분야잖아요.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LG 로봇 청소기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LG 로봇 청소기 삽니까? 로봇 청소기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게다가 이 중국의 공세 때문에 LG가 중가 저가 가정시장에는 발도 제대로 못 붙이고 있거든요. 이익이 지금은 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선택한 게 중국 기업들과 개발 단계부터 협력하는 이 JDM이라는 방안입니다. LG는 LG만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가전의 기술을 암호화를 해서 넘겨주고요. 중국의 협력사는 이걸 받아서 이걸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의 공급망을 찾아와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도 이미 중저가 라인은 중국 제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그 JDM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LG는 현재 이거를 중국 공장에다가 설계도를 주고 생산을 의뢰하는 OEM 방식, 혹은 중국 업체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싸구려 제품에 LG 딱지만 붙여서 파는 ODM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ODM은 워낙 싸구려라서 사실상 택가리 수준이다 보니까 실속이 없어요. OEM 방식은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데도 중국 업체들만큼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업체들은 초저가 가전제품을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중국망의 공급망 관리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부품을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싸고, 거리는 어디에서부터 가져오는 게 제일 싸고, 이런 노하우가 밀집이 돼서 중국만의 가전제품 클러스터들이 있어요. 제조 최적화 요건을 갖춘 채로 이 단지, 산업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LG는 이 정확한 노하우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계도 주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긴 하지만 이 중국의 장점인 공급망에 직접 참여를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 노하우를 배우려면 결국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개발부터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LG의 계산대로 이대로 잘만 됐으면 좋겠는데, 위험한 전략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가전 부문에서 이익이 나지만 이제 위험한 단계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철수를 했듯이 TV도 철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그럴 일은 없다입니다. 요건 제가 LG 쪽에도 직접 물어봤어요. 스마트폰을 철수할 때의 상황과 TV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업은 2015년 이후 이제 꾸준히 적자가 찍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LG전자가 철수를 할 때는 주가도 좋았습니다. 반기는 시각이 많았고요. 반면 TV 사업부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가전을 잇는 핵심 사업부였는데, 이번 2분기에 갑작스럽게 심각한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서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조금 더 진짜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폰을 팔아서 남는 마진, 이거 말고는 별도의 수익원이 없었던 반면에 TV 같은 경우는 요 TV를 파는 그 돈 말고도 짭짤한 수입원이 또 있어요. LG TV를 딱 켜보죠.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웹 OS라고 해서 LG가 자체 개발한 플랫폼인 운영체제인데요. 곳곳에 광고들이 있어요. 요거 다 LG가 돈 받고 실어주는 거거든요. 또 가장 클릭하기 쉬운 위치에 넷플릭스를 넣어주느냐, 티빙을 넣어주느냐, 요걸 갖고도 LG가 따로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LG TV가 이미 현재 전 세계 1억 대 넘게 깔려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웹 OS를 통해서 들어오는 플랫폼 수입이 굉장히 짭짤합니다. LG TV 부문이 그나마 그동안 그렇게 흑자를 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웹 OS가 가지고 오는 플랫폼 수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LG는 이 웹 OS를 점점 더 키워서 이제는 다른 가전회사에다가 요 OS만 따로 파는 사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그리고 가전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LG전자의 조주환 대표는
앞으로 B2B 사업의 비중을 45%까지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LG전자의 실적 구조를 보면은요, 가전이 30%, TV가 20%예요. 전형적인 B2C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죠. 그 이외에 뭐 자동차 계기판을 제조하는 전장 사업이나 이 데이터 센터 공조기 같은 에어컨 사업이 25% 정도를 합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 사업들이죠. 이 B2B를 45%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LG가 늘린다는 이 B2B 사업 중심에 뭐가 있느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삼성도 지금 가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도 요거를 메꿀 대안책으로 똑같이 데이터 센터에 공조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조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게 뉴스로도 크게 나왔잖아요. LG와 삼성이 B2B로 사업이 넘어가면서도 또다시 공조기 사업에서 한판 붙게 됐다. 왜 그럼 이 둘이 공조기 사업을 선택했느냐? 요걸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국이 작정하고 따라오는 산업은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산을 들여놓지 않거든요.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시장에서. 거기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기는 그냥 우리 집에 트는 에어컨하고는 또 달려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공조기 사업이 아직 그 정도 기술력을 따라왔느냐? 요것도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공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 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씀드렸듯이 실적의 30%,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이 가전이 이 중국 시장이 막 급격히 따라오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LG전자는 정말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LG가 TV를 줄이거나 철수하면은 디스플레이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이 매출 비중에서 자사 TV가 차지하는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매출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는데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LG 같은 경우는 자사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결국 LG가 현재 이 소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오직 한 곳, 애플밖에 없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도 다뤄드렸지만 이 가변 주사율을 채택을 하면서 LTPO OLED 패널을 거의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고 있어요. 내년에 애플이 지금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분간은 삼성이 독점 납품을 할 걸로 보여요. LG는 아직 이걸 개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LG전자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업계를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뭐 LG전자 하면 우리나라 전자제품 산업의 큰 거산 같은 기업이잖아요. 이번에는 이 전략이 좀 제발 제대로 잘 들어맞아가지고 요 사업들을 잘 지키면서 소비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